자,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자, 민주주의의 비판적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을, 모든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자, 요거는 이제 그,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요. 그 남세칙에 있는 루젠의 역사의 이식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루젠. 자, 그 역사 의식과 관련된 건데, 자, 교보가 그 역사 의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넓죠? 근데 이제 역사교육에서는 역사 의식을 역사 발달의 원인으로서만 이제 딱 규명해갖고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역사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그 뒤에 30페이지 펴보세요. 30페이지. 자, 그 역사 의식 보면 역사교육에서 말하는 역사 의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이죠? 심리적 역사 의식과 네, 사회적 역사 의식이 있어요. 사회적 역사 의식. 자, 심리적 역사 의식은 누구의 이름을 도입했냐면 삐아제 이름을 도입한 거예요. 삐아제 이름. 네. 그래갖고 그 아동의 성장이 발달하는 게 역사 의식을 기여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그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일본학자가 다음에 적용을 했어. 그래갖고 단계를 만들었죠. 뭐 강고의식, 고금상의식, 변천 발달의식, 인과관계의식, 시대구조의식, 발전의식. 네, 그래서 뭐 강고, 고금은 전조잡기, 그다음 변천, 인과는 뭐 구체적잡기, 시대구조와 발전의식은 형식조잡기. 그래서 그 순서를 외워라는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피아제 이론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나온 거죠. 이 역사의식에서는 역사의 흥미, 관심, 내용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애가 사회 경험이나 지식이 많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과 올라간다. 그 내용이죠. 자, 이 사회적 역사의식과 관련된 구체적 이론이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지금 나온 것이 루젠의 역사의식이죠. 루젠의. 그러니까 루젠의 역사의식은 사회적 역사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루젠은 남대책에 4가지 유형을 제시했죠? 4가지 유형을 제시했죠.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자, 4가지 유형은 이게 뭐냐? 하나는 이제 정통적 그 유형, 정통적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형적 유형.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 유형. 그 다음에 하나는 비판적 유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생적 유형. 여기 4가지 모으고 있고, 여기에서 뭘 물어보는가 지금 두 가지는. 지문에서는 비판적 유형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하나는 한번보면요. 자, 전통적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 역사하면 정통적으로 뭘 강조했어요? 역사는 민족 공동체를 강조했죠. 네, 민족 공동체 역사.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게 사실은 아니어도 이걸 믿게 함으로써 어떤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고 통합시킬 수 있는 집단 기억의 역사를 뭐냐면 정통적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조상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한민족이죠. 단군.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은 오옥감이라고 생각하죠. 아마테라스. 네? 아마테라스 오옥감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 역사 사실이에요? 아니죠? 근데 신앙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써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하게 하고 민족의식 하나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그 정통적인 어떤 그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정형적 유형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하면 뭐 때문에 배우는 거죠?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 교육을 정형적 유형이라고 하죠. 네, 정형적 유형. 그 다음 비판적 유형은 뭐냐면 내가 예전에 과거와 이렇게 규정했는데 나라는 존재를 이걸 비판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할 때 우리는 정형적 유형이라고 해요. 비판적 유형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여성이라고 할 때 예전에 여성은 뭐로 접근했어요? 섹스로 접근했죠? 생식기의 차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뭘로 접근하죠? 젤더로 접근했죠.
젠더. 젠더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은, 길러진 거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나눠졌다라는 사회적 성어 가지고 나오죠. 요때부터 여성의 이제 수동의 문화, 남성의 어떤 그 능동, 그 남성이 할 때 구성, 그 다음에 여성은 열등. 이렇게 나눈 것은 여성이 원래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사회 문화적인 것으로 길러졌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여성도 능동적일 수 있고 여성이 남자를 우월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정체성을 깨고 새로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비판적 유형이라고 하죠. 자, 우리 역사에서도 비판적 유형이 또 있어요. 조선후기 때 향리나 이런 중계층들이 뭐예요? 자기 나라한테 역사서를 썼죠? 왜 역사서를 썼어요? 우리 주인계급도 양반보다 더 뛰어납니다. 나름대로 양반보다 더 뛰어나고 얘들도 예전에 우리가 똑같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종전의 주민의 합리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양반 사회적 규정의 그것을 깨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각의 정체성을 부정시키는 거. 이것들이 이제 일종의 비판적 유형의 작업에서 나온 거죠. 역사서를 만든 거. 자, 그 다음 발생적 유형은 뭐냐면 현재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적 관점이나 현재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당대의 관점과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야. 아니, 바라보는 거, 도덕적 관점. 왜냐면 당대의 관점과 당대의 그 여러 가지 어떤 형상들은 그 당대의 사회적 조건과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런 형상들 현재의 관점이나 현재 도덕성 가지고 비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17세기 때 어떤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돼가지고 남녀 차별 형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났죠. 서울 차별이나. 지금 관점 볼 때 평등이라는 관점 볼 때는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 과거의 관점을 보면 그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야? 합리성이 있는 거야. 그 시대적 어떤 그 조건이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발생된 거죠. 그래서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바라봐야 된다. 17세기 후반에는 양난류의 양반 질서가 붕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붕괴된 질서를 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리학적 질서 가치관을 다시 세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과거에 규정된 자기 이해 방식을 부정하고 현재의 가치 체계를 문제한다. 맞죠? 네. 그 다음 니은도 비판적 유형이죠. 과거의 어거진 젠더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해체해요. 페미니스트 역사의 서술 잘 나타난다. 맞죠? 그래서 답이 기획과 니은으로 나오죠. 자, 구체적인 사건 속에 일반 법칙이 있고 과거에는 현재의 본상과 이거 뭐죠? 전형적인 사건, 전형적인 유형이죠. 보통 이제 역사의 그 샘플이 이제 전형적인 유형이죠. 그 다음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기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속시키면서 연대감을 이끌어낸다. 어떤 것들이죠? 정통적인 거죠. 좀 민족의식을 강조할 때 그런 것들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획과 니은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뭐냐면 비판적 유형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번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8번 문제 보죠. 8번. 자, 8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학사와 관련된 사학사. 사학사와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랑케가 좀 나왔는데, 이 랑케보다 이제 이번에는 간접론자들이 나왔어요. 간접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콜링론이죠. 콜링론 간접론인데, 자, 그 간접론자들이 이제 주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철학적 간접론하고 역사학에서 나온 간접론은 틀려요. 철학적 간접론자들은 헨겔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철학만 하는 간접론이고, 여기서 역사적 간접론은 뭐야? 간접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들 같아요. 네. 자, 이 간접론자들은 되게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활동했던 사람인데, 딜테이, 드레이, 콜링우드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크로치 같은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이런 간접론을 정리해서 최종적 마무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20세기 초중반에 한자였던 콜링우드예요. 이 콜링우드가 이론을 이제 집대서 했는데, 자, 이 간접론의 특징은 항상 뭐와 반대해서 연결하면 신중주의와 반대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신중주의가 뭐죠? 펜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 반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 간접론의 특징을 좀 먼저 보고 들어가죠. 이 문제에서 풀기 전에.
나와 있어요. 네, 두 번째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관련된 특징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한번 정리해서만 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는 인간의 행위를 다루고 있죠. 행위를. 그 중에 인간의 외면과 내면 중에 어디를 다루고 있죠? 주로 내면을 다루죠. 근데 여기 주의할 거, 외면을 무시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사연을 무시한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상대적으로 뭘 강조하냐면 내면을 강조하고, 내면 또 어디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사연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전화기 좀. 자, 그래서 외면을 강조하는 실증주의자들과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뭘 추구해요? 자연과학은 일반화를 추구하죠. 일반화. 그리고 법칙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실증주의자들도 이런 역사학을 자연과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반화 법칙적으로 추구하죠. 포포나 햄페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역사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역사는 일반화와 이거 법칙하고는 개별성을 강조하죠. 이건 행위의 개별성, 해석의 개별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자, 그 다음 자연과학과 역사학은 근본적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뭘 강조해요? 설명을 강조해요. 설명은 뭐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죠. 근데 역사학에서는 뭘 강조해요? 설명이 아니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죠. 이해. 네. 물론 여기에서 인과 원인은 있지만 원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네. 그래서 원인보다는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게 이 역사학의 특징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관념론자의 공통점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 자, 콜링우드라는 사람도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게 되네요. 네 번째는 관념론자는 현재 역사를 강조할까요? 현재를 강조할까요? 과거를 강조할까요? 네? 현재를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네. 과거보다도 현재를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자, 관념론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이 관념론이라는 것은 이제 좀 철학적으로 좀 보면 되는데, 왜 현재를 강조하냐? 자, 관념론자들은 이제 철학적 관념론부터 얘기해요. 철학적 관념론은 두 가지로 돼 있어. 인식 주체하고 이제는 인식 대상으로 나눠요. 그리고 요 사이에 관념이라는 게 있어. 인식 먼저 보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뭐죠? 이건 지금 뭐예요? 지금? 분필이죠? 분필은 뭘 통해서 보이는 거죠? 여기 분필 보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베네핏을 거쳐서 우리가 인식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인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분필은. 자, 근데 이게 분필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 내로 말하면 실제로 이게 실체가 뭔지 몰라. 우리 다만 눈을 통해서 그렇게 보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 있는 사물들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몰라요. 다만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뭘 통해서 우리의 관념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인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 대상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일반화 법칙화 시킬 수 없죠. 다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주관적 의미나 다양성적 어떤 해석만 중요한 거야. 의미나 해석. 주관적인 것만. 마찬가지로 역사학도, 영향받은 역사학자도, 자, 인식 주체는 누가? 역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식 대상은 누구예요? 사유가 되겠죠. 사유나 뭐 역사,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전에 과거에 있는 그 인식 대상, 과거나 이런 거기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의 관념 속에 조직화된 역사 사유고 주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법칙이나 일반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죠. 근데 이 관념이라는 것은 역사가마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관념론자는 회계성보다 뭘 추구하는 거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는 그 시대 상징이죠.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어디에 있어? 그 시대에 있잖아.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가 그 간년 동안 어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삶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사가 과거를 아무리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도 결국에는 뭘 보는 거야? 현재를 보는 거야. 그 예를 보는 게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제 봐요. 역사가 세종대왕을 이제 공부한다 봐야 돼, 과거에서. 근데 현재 보면 소통이 부재하죠. 왜 소통이 부재하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우리 현재 그 소통이 부재할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뭐만 보겠어요? 세종대왕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했는가? 그걸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눈물을 냈다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세종대왕은 과거를 지금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보는 거야, 지금?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그 해결점은.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는 뭐에 기여될 수 있어요? 현재에 기여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 있죠? 모든 클래처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고, 그리고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뭐겠어요? 아무리 고대, 중세 이런 것들을 과거의 역사를 봐도 결국에는 뭘 알기 위해서 보는 거야? 현재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네, 현재를. 그래서 과거보다는 뭘 강조한다? 현재를 강조한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실존주의자는 과거와 현재 중에 어느 걸 강조하죠? 과거를 강조하죠. 그게 달라요. 예.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대사와 말처럼 관념론자는 현재를 되게 강조한다는 거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콜링우드는 이 사람이 이제 또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상의 역사를 강조해요. 사상의 역사. 콜링우드에 보면 크로치아와 콜링우드는 사상의 역사를 강조하는데 물론 이제 크로치아와 콜링우드가 사상의 역사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콜링우드만 살펴보면 사상의 역사를 강조했다. 자, 여기서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면 어떤 역사적 행위자가 어떤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도 있죠. 이런 것들 사상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어떤 걸 고려하겠어요? 외면이나 어떤 객관적 현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가치나 어떤 동기도 고려하겠죠. 그걸 고려해서 뭘 하는 거야? 역사적 행위를 하죠. 네. 그러면 이 사상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콜링우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 과거에 무엇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건 뭘 알고 있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아는 거죠. 외면적인 거는. 이거는 지금 주어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사료라는 것이 정확해요? 아니죠. 왜곡된 것도 있고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왜곡된 것, 특히 이제 사료 속에 있는 완전하지 못한 띄엄띄엄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도 빠진 것들을 뭘로 메꾸는 거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메꾸는 거죠.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상상을 통해서 메꾸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선형적 상상이라고 하죠. 선형적 상상. 경험 이전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높이 없었고 경험에서 얻는 게 아니라 뭐냐면 경험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역사가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복합적인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선형적 상상이라고 해요. 선형적 상상. 자, 이 선형적 상상이 역사가 체계화된 게 뭐죠? 보감과 삽입이라는 개념이죠. 네, 보감과 삽입이 먼저 이 선형적 상상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가면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질문을 던져요. 역사에. 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이 사람의 행위자의 뭘 아는 거예요? 동기를 아는 거예요. 동기. 이것은 내면이에요? 내면이에요? 내면이죠. 내면. 동기를 알아요. 자, 그 동기를 아는 내면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현과 제사고요. 재현과 제사고. 자, 재현과 제사가
여기 예문에도 나와있죠? 거기 이제 역사가가 태식 도시우스의 법전을 읽으면서 황제 침략 앞에 놓고 있다고 가정하자. 단순히 그것을 읽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의 입장에서 그 황제가 뭘 생각했는 것을 자기의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냈는가를 생각해보는 거. 그런 작용을 제0과 제4보다. 그래서 역사적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의 사고를 재사라고 해서 역사적 행위를 상상적 재구성하는 인식활동을 재현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상상의 역사가 끝나죠. 왜 무엇이 일어났고, 아까 사실 왜 무엇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그 동기를 아는 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겠어요?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현재 문제를. 아까 말한 굳이 우리가 세종의 소통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세종의 시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종의 과거를 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디에 기결돼요? 현재 문제에 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문제는 무슨 역사를 강조한다? 현재 역사를 강조한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제 분석을 할 때 오늘날 시대상을 이제 통틀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해석했거든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네. 자, 한번 읽어보면 풀어보면요, 보기에서 자, 증거사의 강령을 외우는 역사의 사고 형태가 사회적 상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맞죠? 여기 사실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사회적 상상이 필요하죠. 자, 역사적 상상의 외면보다도 내면을 더욱 중시하며 모든 역사는 무슨 거다? 사상의 역사를 한다. 이 사상의 역사는 역사가가 어떤 역사적 행위에 결정할 때 고유할 점을 말해요. 자, 자연과학처럼 법칙적인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 역사가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봤다. 아니죠. 이 신실주의자와 달리 이 사람들은 일반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개별성을 추구하죠. 틀리고요. 자, 역사 이해에 있어 이해 방법에서 감정이입은 심, 성취, 절차, 성향도 구분한다. 갑자기 감정이 나오네요. 이거는 니의 감정이입이에요. 예전에 08년 기출문제 나왔죠. 08년 기출. 그래서 이 니의 감정이입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이게 오문은 정답이 안 나와도 이게 뭐냐면 오답만 나와도 이 오답 자체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주제로. 자, 니의 감정이입은 예전에 08년 문제하고 나왔는데, 자, 니의 감정이입 하기 전에, 니는 감정이입을 하기 전에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닫죠. 이게 예전에 나왔죠. 보편성, 특수성, 그 다음에 합리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개통성. 이렇게 나왔죠. 자, 보편성은 뭐예요? 네? 과거나 현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서와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특성은 그래도 발현하는 형태가 다를 것이다. 그거요. 합리성은 인간은 지금 이점을 때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봐도 그때 당시에는 목적 상황 수단에 맞게 합리적이다. 그 다음 사회성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했을 것이다. 개통성은 지금의 우리의 행동은 그 후대 사람들과 연결됐다. 우리가 왜 군대를 가겠어요? 6.25 전쟁 안 일어났을 군대 안 갔죠? 남자들. 네. 그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니의 감정이입은 네 가지로 나누자, 그러면은. 하나는 능력으로서 감정이입. 이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취급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타오전이나 신청 같은 거. 이런 것도 능력을 가져오죠. 야, 너 왜 왔어? 너 남자 때문에 왔지? 이 사람들이 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성취로서 감정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회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인지적 능력, 인지적.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으로서 감정이에요. 가정은 발견 수단으로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데 인류학자가 어떤 것을 탐구했어요. 어떤 부족들을. 그래서 부족들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 그걸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가정으로서 발견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성형수 감정이에요. 성형수. 자, 성형수 감정이고 일단 뭘 전제로 하냐면 보편성이나 이런 걸 전제로 해요. 현지성을 전제로. 그래서 나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 사업에 맞게 행동했을 거 이상 전제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거 뭐냐면 사료가 없어. 사료가 없어요. 그 시대 상황을 알 수 없는 사료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이나 우리가 뭐예요? 뭐냐면 똑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우리 과거의 가치를 어디에 투사시킬까? 현재에 투사시키는 방법이 성향으로서 감정이에요. 자, 이거는 사료가 없을 경우에 한정돼서 사용되는데, 자, 역사에서 감정이익은 어디일까요? 성취로서 감정이 기본적이죠. 네, 임시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고조하고요. 만약에 사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 감정을 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그 성향성 감정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다? 정의적이라고 하죠. 보통 정의적. 네. 근데 이 성향성 감정이건 성취로서 감정보다는 좀 고조적인 성격이죠. 역사에서. 자, 그래서 네 가지 성향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전제 조건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이번에는 감정이입이 자주 나오긴 나오거든요. 학교마다. 근데 이번 연도에는 니의 감정이입하고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해 주시는데 감정이입 부분도 꼭 공부를 해주세요. 자, 9번을 보죠. 9번. 자, 9번은 뭐냐면 이제 35페이지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시대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시대 부분. 이거는 남세칙에 있는 내용이죠. 2010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 시대 부분. 시대 부분은 그 뭐냐면 시대 부분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죠? 르네상스 시대 때 있죠? 르네상스 때.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은 이제 고대, 중세, 근대 나눠서 자신을 근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는 썩어 빠졌고 자신이 고대 문명을 계승했다 했는데, 이런 시대 부분 의식은 18세기 개몽주의라는 데도 넘어가요. 그래서 중세는 상당히 낮게 평가했죠. 근데 이게 중세라는 인식이 좋게 된 것이 19세기야. 낭만주의 때. 이때부터 이제 중세를 근대 가족이나 어떤 그 뭐냐면 생태계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시기로 인식하죠. 낭만이나 어떤 그런 시대로 개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근대의 어떤 이성의 시대인 반면에 중세는 낭만의 시대다. 그래서 나오는데도 똑같은 근대와 중세를 똑같이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고대, 중세, 근대라는 그 부분은 도입했지만 이 사람이 나눈 기준 다르죠. 뭐에 따라 나누죠? 이거를 생산 도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죠. 뭐 고대는 뭐예요? 노예제의 사회고, 중세사회는 공무원제의 사회고, 토지를 만든 거고, 그 다음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렇게 나오고 20세기 들어가면 또 이제 그 중국학계나 이런 데서 뭘 또 주죠? 근세나 또 현대라는 개념을 주죠. 유럽에는 또. 그래서 4분법, 5분법 이렇게 확대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이런 시대 구분을 자주 해요. 시대 구분. 그럼 시대 구분은 장단점이 있어. 나름대로 이거를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갑신전변의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 할 때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뭘 통해서 의미가 있는 거야? 근대화나 옛날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어떤 시대적 의미를 줌으로써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의미있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태생부터 어디서 나온 거야? 유럽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럽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띠게 돼요. 예를 들어 뭐 중세시대를 유럽에서는 지방분권적 사회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지방분권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는 고대나 물론 상대적이면 고대나 중앙, 조선이나 기본적으로 무슨 국가예요? 중앙집권적 국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경험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세라 해서 굳이 그 유럽의 중세와 똑같은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억지로 어디에 갖다 맞춰요? 네, 유럽에 갖다 맞추는 거 해석하는 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같은 시대라도, 예를 들어 11세기, 13세기라도, 뭐야, 다를 수가 있죠. 뭐, 동유럽과 서유럽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화적, 같은 시대에 있어도, 실제로 그 시대 사람이 그 시대의 어떤 범죄에 안 속한 사람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뭐,
세종 같은 사업은 중세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요? 근대는 현대인에 가깝죠. 민주주의나 이런 요소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의 원 대통령은 뭐겠어요 지금? 근세요, 중세요? 소통군의 중세에 가깝죠. 오히려 그 세종이 근대인이고 지금의 뭐 대통령은 뭐겠어요? 중세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동시에 그 뭐냐면 꼭 그 시대의 범주에 속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사업을 설명할 때, 개별적인 사업을 설명할 때 그 시대적 범주가 꼭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의 구분을 할 정도라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저학년에 적합하겠어요? 고학년에 적합하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어보죠. 기억. 자, 역사가들의 해석과 판단에 개입된 구분이다. 맞죠? 다음에 주관적인 개입이죠. 그 다음, 기억은 서열이 아닌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생 수도 시대 구분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 다음 이유는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끝까지 학생은 아니죠. 나름대로 배경 지식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지금 얘들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조선실 세원사를 이성계라는 걸 제대로 아는 애들이 없어요. 6.25 전쟁 1950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애들이 무슨 시대의식을 하겠어요. 예? 근데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하는 건데 자, 답이 기획과 리얼 디귿이에요. 문제가 너무 쉽죠? 이거 뭐 굳이 역사 부분은 책 안 봐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과 일반화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역사 지식의 내용 지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개념과 일반화는 2년 3번꼴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개념과 일반화 관련된 문제 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역사적 내용 지식 보면 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명제적 지식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 지식 그 다음에 태도와 가치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뭐 태도와 가치는 그렇게 볼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방법 지식 탐구 방법 관련된 건데 이것도 볼 거 없어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명제적 지식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자, 명제적 지식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이제 이거는 위계적으로 구성됐죠. 사실이죠.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개념이죠. 그리고 개념이 확대된 것이 뭐죠? 일반화죠. 일반화를 더 확대시킨 것이 이론이죠. 그래서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 이렇게 있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은 뭘까요? 개념과 일반화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상한데. 자, 개념하고 일반화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죠? 뭘로 나누죠? 속성과 사례를 통해서 나누죠? 속성과 사례. 속성이라는 건 내부적이고, 그 다음에 사례라는 것은 외형적적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외형적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내부적인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기족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류신분 또는 그 계급이다. 어디에 속하겠어요, 이거는요? 속성, 내부적인 속하죠? 근데 이 기족의 종류로서는 공자, 백자, 자작, 남작이 있다. 이건 사례를 통해 한 거죠? 이건 외형적 정의에 속하죠.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작년에 예전에 나왔고. 자, 일반 그 외에도 개념은 뭐가 나오냐면 장점과 단점이 나와요. 개념을 할 거고 또 개념 학습할 때 장점과 단점이에요. 왜냐하면 개념 단점을 떠나 개념은 역사학의 주요 수단이 아니에요. 아니죠? 개념 속에 있는 일반적 사건이 중요한 거죠. 구체 사건이. 다만 개념은 뭐죠? 보조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개념을 주도하고 역사적 사례는 보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고, 장점이 여러 가지죠. 개념 활동에는 이제 뭐냐면 학습자의 인과관계를 쉽게 할 수,
개념을 이제 할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니은 거 있죠. 추상적인 개념을 아는 것과 이와 관련된 단순한 개념과 개별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그런 추상적 개념을 하면 그 개념 안에 속성이 뭐예요? 독립과 자유를 위해 뭐냐면 싸우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알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중남미 독립운동이나 그리스 독립운동을 그 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했고 혁명의 주체가 누구이고 혁명의 목표와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개념 속에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뭐냐면 단순한 개별 사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분리된 점을 일정한 범위에 묶어줌으로써 상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네, 이런 영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반화가 이제 자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일단 일반화의 정의부터죠. 일반화는 개념과 개념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야. 관계시켜주는 거야. 핵심적인 말은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이거는 일반화가 아니죠. 단순한 개념과 개념은 사실의 열거에 불과하죠. 근데 남자와 여자는 결혼한다는 건 이건 일반화죠. 왜 일반화겠어요? 남자 여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관계시켜주잖아. 네, 일반화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조선후기 때 여러 가지 사회 변화사를 좀 늘어나. 뭐 시장의 발달, 상품화폐 경제 발달, 도구의 탄생 등등등등등. 그리고 해서 이걸 일반화시켜. 그럼 어떻게 일반화시켜요? 이러한 사건들은 관계시켜져 있죠. 뭘 통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지향했다. 근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시켜주죠. 하나 묶어서. 네. 그러면 이제 일반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시켜라 할 때, 개별적인 사실들 주어지고 일반화시킬 때, 이 공통된 부분을 관계시켜주는 부분들을 관계 개념들을 꼭 찾아가지고 써줘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일반화가 이런 식의 문제가 안 나왔고, 일정한 시기와 지역에 한정된 제한되는 거와 시대 지역을 초월한 전국에서 보편적 일반화로 여러 수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한된 일반화와 보편적 일반화 해가지고 일반화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제한된 일반화 같은 경우에는 동학독립운동은 반쟁주의 반공모적 독립운동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동학독립운동 한 가지 사건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사건, 그 이상을 적용시킨 게 보편적 일반화인데, 과거의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견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보편적 일반화죠. 여러 세대에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니은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죠. 자, 해당 사건을 기억해보면, 개념해 보면, 해당 사건의 열과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내포적 정의라고 한다. 내포적 정의가 아니라 무슨 정의가 있다? 아까 전에 사내 열과는 외형적 정의죠. 외형적 정의.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아는 것은 이와 관련된 단순한 개념 아까 전에 했고요. 넘어가고. 자, 구체적인 사실과 개념들이 뒷받침되면 학습자 사고 차원이 높아지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과 개념의 활용을 추구하면 학습자의 사고를 높여주고 변화나 인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사건의 어떤 전개 과정을 일반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필요하고 고차적 역사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등등 해서 이걸 통해서 일반화는 역사적 사고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 안에 있는 비판적 사고나 판단력 이런 걸 통해서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당연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일정한 시간에서 아까 했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기울로 제가 니은, 디귿, 니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개념과 일반화 부분은 꼭 정리해서 보세요. 시험 문제 나와요. 해마다. 네. 사실과 이거는 건강 틀도 돼요. 이 부분 잘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역조론이죠. 매우 쉽죠? 네, 아주 쉬워요. 상식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아까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이 한국사예요. 한국사. 네. 그래서 한국사 몇 펴보죠. 40페이지 펴보세요. 한국사. 자, 아이고 제가 서있더니 좀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1번부터 이제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14문제가 나왔어요. 15문제가? 무슨 나왔는데. 자, 이거 보면, 어디 지도가 보니까, 너무 친숙하죠?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지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뒤에 이제 42페이지 좀 보세요. 제가 이거 42페이지를 일일이, 메모장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가라 이렇게 비문이 있는데 이 고대 그 비문 관련된 부분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도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정성립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요 고대 비문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쭉 해주셔야 돼요. 그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하고 있는데 교재 몇 페이지 펴시냐면 44페이지 가보면 그 고대 비문 내용 정리 있죠? 그 관련된 것도 보시고 각각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제가 공강 교재에다 다 그 적어놓고 설명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시면 꼭 그 강의 듣고 들어가세요. 예, 한 문제씩 꼭 나와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면 요 질문 지금 진흥왕 시대 때 쓰여진 비문들 관련된 문제죠. 이거 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관련된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가는 뭘까요? 가는 마오영비죠. 마오영비. 그 다음에 나는 항초영비죠. 568년에 세워졌다고요. 같은 연도죠. 마오영비나 항초영비는 568년인데 왜 그 세워졌냐면, 자,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고구려는 그 당시 이제 양원한 계기로 양원한 직위를 둘러싸고 6세기 때 이제 그 내부적으로 기족과의 다툼과 그리고 외부적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돌골과 남쪽은 낮에 일어나고 돌을 키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정리하고 세운 게 기족 연립체제죠. 그래서 한국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북쪽에 누가 쳐들어와요? 돌골을 막아야 되죠. 6세기 때는 7세기 때는 치겠지만,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분들 밑에 낮에 일어나고 오니까 이 신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백자 손 굽게 만들고 그리고 신라에게 일정한 빵을 때렸죠. 환경된 북쪽 땅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민양 내용이 가와 나 사료에 들어가 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백성과 통치들 획득하여 이웃나라가 시민을 맹세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사실이 서로 통했다. 이웃나라가 그게 누굴 뜻하겠어요? 백제는 아닐 테고 싸우고 있으니까 고구려겠죠. 고구려 입장할 때는 요 땅을 좀 떼어주고 신라를 좀 안정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남쪽에 있는 병력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야? 북쪽 이동시켜서 누굴 막아야 돼? 돌골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백제와 손을 잡느니 누가 손을 잡는 게 낫죠? 좀 힘이 약한 신라와 손을 잡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고구려는 신라는 이거 하나의 선이에요, 그냥. 네. 하여튼 신라는 그 당시 이제 그 한경교 연안 동해안일 때는 장악해서 안멜 때에 비열호 준을 설치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은 국가가 어떻게 다시 고구려 넘어가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가와 관련된 것은 뭔가요? 북한산이죠. 북한산은 555년에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한강역 점령사건을 뜻하죠. 한강을 이제 장악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당양 적성기죠. 이거는 550년 당양 적성 551년에 세워졌죠. 550년 제일 먼저 세워졌죠.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한강 하류와 관련된 건데, 자, 이거요. 그 다음 말은 뭘까요? 561년에 세워진 창녕기죠. 창녕기. 그럼 여기 순서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보면, 물론 이건 이제 연도는 추정이에요. 추정. 예. 그러면 보면, 먼저 세워진 것이 당양 적성기죠. 551년이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북한산이죠. 555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녕이죠. 561년.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세워진 것이 뭐냐면 마오영비와 항초영비죠. 예. 자, 그 중에 순수비가 아닌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당양 적성기죠. 예, 당양. 순수비라는 것은 진흥왕이 친히 그 점령한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세운 비문들이죠.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가는 신라가 진흥왕 시기에 독자적인 언어가 나타나고 있다. 예, 맞죠? 자, 진흥왕은 이거 진흥왕부터 이제 좀 설명해야겠네.
자, 신라의 전성 시기가 이제 6세기 때인데 6세기 때 대표적인 왕이 3명 있죠. 누구예요? 지진왕, 버프왕, 진흥왕이죠. 자, 버프왕의 그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네? 그 동생이 있는데 내 이름을 까먹었네. 버프왕의 동생인데 이 버프왕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있었는데 딸만 있었죠. 딸은 누구하고 시집을 보내요? 자기 동생한테 시집을 보내. 네. 완전히 오늘날 왕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버프왕은 자기 딸을 누구한테 보낸 거야? 삼촌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그래서 나온 아들이 뭐냐면 진흥왕이죠. 근데 그 동생한테 왕위에 실직을 하다가 동생이 요절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진흥한테 넘겨준 거죠, 왕위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몇 살이었냐면 얘가 7살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정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린 나이에 누가 수련천정을 했냐면 그 진흥왕의 어머니가 수련천정을 했죠. 이게 뭐냐면 지소태우죠. 지소태우는 버프왕의 그 딸이에요. 자, 버프왕의 딸이 이제 지소태우가 이제 애가 성인이 되니까 19살인가?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대신 수련천정을 했어요. 이때 이제 그 했던 것이 영어가 뭐냐면 건원이에요. 건원. 네, 건원. 건원은 언제 영어죠? 버프왕 때 영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썼어. 그리고 나서 좀 이따가 뭘로 바뀌냐면 개국이라는 영어로 바뀌어요. 개국은 나라를 세력이 없다는 뜻이야. 이때는 이제 진흥왕이 성인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친정을 했던 시대야. 친정을. 예. 그리고 이제 또 뭘로 바뀌냐면 태창이라는 영어로 바뀌냐? 태창? 예. 태창이 이제 그 아까 제 문제에 나오는 마오령비 있죠? 마오령비나 한초령비의 농민은 연호예요. 예. 태창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번창한다는 뜻이야. 네, 크게 번창한다. 그래가지고 영토를 그 당시 확장했죠, 진흥왕이. 영토 확장과 그 신라 번영을 추구하고 그는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진흥왕 관련해서 썼던 영어가 홍제라는 영어죠. 홍제. 자, 홍제는 뭐냐면 크게 구제한다. 크게 구제한다는 뜻이야. 홍제라는 게. 진흥왕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선덕가에 보면 진흥왕이 마치 늙어서 죽은 것처럼 재죠. 근데 이 사람은 40대 초반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날은 좀 젊은 나이에 죽은 거야. 예, 젊은 나이에 좀 약간 맞진 않은데 그 말년에 그 자기 태자를 독려를 세웠는데 또 독립이 죽었죠. 예,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죽은 건 아니지만 완전 쓸쓸하게 죽었는데 자, 일단 진흥왕 시기에 사용한 독자인 언어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와 같은 해에 세워졌어요. 맞죠? 그 당시 한초용비는 568년 마을과 같이 했죠. 조선후기의 비문의 일부가 알려졌다. 맞아요. 자, 이거를 보면 조선후기 때 그 당시 이제 한초용비하고 진흥왕 순수비가 알려졌는데 그 당시 이걸 이제 누가 기억했냐면 19세기 초반에 학자였던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그걸 연구해서 금속 가항록이라는 책에서 적어놨죠. 금속 가항록. 그 금속 가항록에 북한산비하고 뭘 적어놨냐면 항초용비를 같이 했어요. 그래 항초용비는 김종과 연구했지만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 발견한 건 북한산비를 발견한 거고 하여튼 적어놔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은 금속 가항록에서 이제 진흥왕이 순수 비문을 보존했다. 맞죠? 이게 원래 북한산비가 널리 알려졌어. 근데 이게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우야. 김정이죠, 김정이. 그래서 김정이가 처음으로 이게 북한산비가 고대 비문이 아니라 그냥 진흥왕 순수비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낙서를 해놨죠. 내가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했다. 뭐 이렇게 하고 금속 가항록에도 거기 적어놨는데. 자, 그래서 이게 많이 파괴되니까 6.25전쟁 때 막 총탄을 맞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그 자리가 없고 지금 뭐만 있죠? 지표석만 있고 여기 북한산비가 있었던 지표석만 있고 지금은 어디로 옮겼냐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가보면 북한산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라는 보면 자, 한강무역 집중과 관련된 요소 5개의 비석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 맞죠? 당연적성비는 551년에 세워졌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545년이나 550년대 그 전에 세워졌다는 학자도 있어요. 주로 이제 신라의 한강 상류 지역을 확보하고 그것이 고구려의 어떤 적성, 지금은 오늘날 충북 강양군이죠. 그 지역에 이제 뭐냐면 그 산 부분이 그 뭐냐면 빨간 그 황토비로 보이기 때문에 적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그 당시 적성상이었던 야이찬의 공헌을 기념을 하고 그 야이찬이 이제 그 당시 신라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네, 천지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아들들에게 총장의 직을 넘겨준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사보, 김구정 같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토지제도와 교육 방식을 났던 전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모수하는데 당시에 간직령, 율령체제 정비